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잔인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몰아치던 그날 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그 눈은 낭만이 아닌 생존의 위협이었다. 낡고 얇은 천조각에 불과한 옷을 몸에 칭칭 감은 채 한 소녀가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은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급 주택가의 한 저택 담벼락 사이로 열려있는 작은 쪽문을 발견했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이끄는 것처럼 지수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향해 내딛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 안으로 몰래 숨어든 지수의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잘 익은 김치 냄새였다. 주방 한 구석,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빨간 양념이 가득한 김치통이 보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하고 짭짤한 맛. 그 순간 지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줄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치를 허겁지겁 먹어 치우던 지수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 찰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누구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이 집의 주인인 민호가 서 있었다. 민호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천재적인 인공지능 개발자이자 지독할 정도로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자였다.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며 홀로 지내던 그의 요새에 누더기를 걸친 낯선 침입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김치를 훔쳐먹고 있는 모습으로. 민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평소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지수의 눈망울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그 눈빛은 민호가 평생 데이터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기운이 다한 다리는 힘없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낡은 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김치 조각과 입가에 묻은 양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그렇게 맛있나? 그 김치.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수건을 던져주었다. 일단 씻고 나와. 거실에 있을 테니까. 민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초라한 소녀와의 만남이 자신의 완벽하고 고독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욕실 안에서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소리 죽여 울었다. 이 따뜻함이 꿈일까봐, 다시 그 차가운 눈밭으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천재와 세상 끝바닥에서 온 소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습관적으로 코드를 써내려갔지만 자꾸만 시선이 욕실 문 쪽으로 향했다. 왜 내가 이 여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김치를 먹으며 보여준 그 절박한 생명력이 민호의 무미건조한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민호가 준 큰 티셔츠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나니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이름이 뭐야?
민호의 물음에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수. 이지수예요. 그 이름이 민호의 거실에 낮게 깔렸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집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거실 소파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방금 씻고 나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평생을 영과 일, 논리와 데이터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민호에게 지수라는 존재는 그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민호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지수에게 건넸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쥐었다. 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운 기분을 느꼈다. 지수는 민호가 내어준 작은 손님방에 누웠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이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지하도 바닥이나 박스 조각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천국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추운 길거리로 돌아갈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일정한 기계음과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역설적으로 지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녀를 깊은 잠의 무스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리려 주방으로 향하던 그는 멈칫했다. 주방에 지수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제보다 한결 생기 있는 얼굴로 민호가 남긴 찬밥과 어제 그 김치를 꺼내놓고 있었다. 제가 마음대로 주방을 써서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냉장고에서 달걀과 간단한 식재료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제대로 해먹어. 민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행동에는 온정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민호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천재 개발자로 불리며 남들에게는 냉혈한이라 불리던 민호였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지수에게 몇 가지 옷가지와 생필품을 내어주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좋아. 갈 곳도 없잖아. 민호의 제안에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왜?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내 집은 너무 넓고 적막해. 그리고 네가 먹던 그 김치,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거야.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어. 민호의 말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민호의 고독을 엿본 기분이 들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도 사실은 자신만큼이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민호의 집일을 돕기 시작했다. 민호는 결벽증이 있었기에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지만 지수의 손길만은 거부하지 않았다. 지수는 먼지 하나 없이 집을 닦고 민호가 작업에 몰두할 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차를 타다 놓았다. 민호는 화면 속 복잡한 코드들 사이로 가끔씩 비치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데이터가 주는 안정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가 주는 따스함이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심각한 버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몇 시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날이 서 있던 그의 곁으로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호 씨, 잠깐 쉬었다 하세요. 여기 따뜻한 대추차예요.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려다 지수의 맑은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민호가 보고 있던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 파란색 줄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건가요?
민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수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수만 줄의 코드 속에 숨어있던 사소한 반복 오류가 지수의 순수한 눈에 발견된 것이었다. 민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수 씨, 당신 방금 엄청난 일을 했어. 해결책을 찾은 민호가 흥분하여 지수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수는 놀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지수의 미소를 보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화면 속 숫자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무언가가 눈앞에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수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지수는 민호에게 자신이 길거리에서 배웠던 소소한 삶의 지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추웠지만 그 작은 주방만큼은 봄볕처럼 따스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지수의 과거를 아는 그림자가 이 주택가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호의 집에서 지내며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민호의 작업실에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가 코딩에 집중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지수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민호 또한 지수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항상 정적만 흐르던 집안의 지수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섞여들자 민호의 차가운 데이터 세상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수에게 새 옷과 신발을 선물했다. 지수가 처음으로 예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민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길거리에 먼지를 털어낸 지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잘 어울려요. 민호의 짧은 칭찬에 지수의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민호의 심부름으로 집 근처 편의점에 잠시 들렀다.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길을 걷던 지수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섰다. 길 건너편 전봇대에 붙어있는 낡은 전단지 한 장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지수의 얼굴과 함께 실종자 수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찾는 따뜻한 전단지가 아니었다. 지수가 도망쳐 나온 악덕 사채업자들과 불황자 시설의 관리인이 그녀를 잡아오기 위해 붙여둔 일종의 수배 전단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어둠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것 같아 숨이 막혀왔다. 지수는 서둘러 모자를 눌러쓰고 민호의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는 평소와 다른 지수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다가왔다. 지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지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민호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민호 씨,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다. 민호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걱정 마요.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은 내 손님이야.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와.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는 이미 지수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수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곁에서 웃고 있는 이 여자였다. 민호는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집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영역에 들어온 걸 후회하게 해주지. 그는 천재 개발자답게 침착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지수는 민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떠날 결심을 하기도 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가방을 챙겨 문 앞까지 갔지만 그곳에 놓인 민호의 구두와 자신이 신던 예쁜 신발을 나란히 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공간이었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다시 김치를 볶기 시작했다.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가 지수의 뒤에서 조용히 백허그를 해왔다. 가지 마요, 지수씨. 당신 없는 이 집은 다시 기계실로 변할 테니까.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오직 기계에만 의지하며 살아온 외로움을 고백했고, 지수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으려 했던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영혼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지수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 대문 앞에 낯선 검은색 차량이 멈춰섰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호가 가장 경계하던 투자자이자 지수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었다. 민호의 집 앞에 멈춰선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태석이었다. 그는 민호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에 거액을 투자한 큰손이자 이면에서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과 인력 송출로 불을 쌓은 냉혈한이었다. 민호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태석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지수를 안방 안쪽으로 숨겼다. 지수씨, 절대 나오지 말아요. 내가 해결할 때까지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옷장 뒤편에 몸을 웅크렸다. 태석의 목소리는 그녀가 도망쳐 나온 지옥의 입구에서 들리던 환청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태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민호 씨, 집에서 묘한 냄새가 나네? 자네답지 않게 김치 냄새라니. 사람 냄새가 난단 말이야. 태석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민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사업 이야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민호는 차갑게 대꾸하며 태석의 시선을 차단했다. 하지만 태석은 민호의 반응이 즐겁다는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사실 우리 집에서 귀한 물건 하나가 사라졌거든. 아주 예쁘고 손재주 좋은 계집애였는데 그게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이야. 태석의 말에 민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수를 물건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태석은 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자네, 혹시라도 그 애를 숨겨주고 있다면 조심해. 그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거든.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가 숨어있는 안방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지수는 안쪽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태석의 구두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려왔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려는 찰나 민호가 태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투자자의 도리가 아니죠. 민호의 서늘한 기세에 태석은 멈칫했다. 그는 잠시 민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껄껄 웃으며 손을 뗐다. 알았네. 알았어. 천재 개발자께서 이토록 예민하게 구시니 내가 물러나야지. 하지만 민호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난 내 것을 뺏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태석이 집을 나가고 나서야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민호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지수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죄송해요, 민호 씨. 저 때문에 민호 씨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떠나면 돼요. 지수는 짐을 싸려 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가방을 빼서 던져버렸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저 짐승 같은 놈들한테 다시 잡혀가려고? 절대 안 돼. 민호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태석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민호는 지수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상관없어.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걸고 당신 지킬 거야. 나한테 당신은 이미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됐으니까.
민호의 고백은 지수의 가슴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다. 민호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그는 태석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지수는 그런 민호의 곁에서 그가 지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했다. 두 사람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다. 민호는 지수에게 코딩의 기초를 가르쳐주며 그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 노력했다. 지수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하지만 태석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민호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투자가 중단되고 회사의 서버가 의문의 해킹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민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오히려 지수 앞에서는 더 밝게 웃었다. 괜찮아, 지수 씨.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결국 이기는 건 나니까. 그러나 지수는 알고 있었다. 민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밤늦게 거실로 나와 민호의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만 지내는 연약한 소녀로 남지 않겠노라고. 민호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며 지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태석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민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지수도 뉴스와 도청된 전화통화를 통해 알고 있었다. 민호는 지수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서재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 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민호의 등 뒤에 숨어 보호만 받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그녀는 민호가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민호에게 배운 기초적인 코딩 지식과 그녀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을 동원해 태석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틈을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가 빨랐고 밑바닥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태석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서버 이름이 그의 죽은 어머니 성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태석이 유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민호가 설계해둔 보안망의 우회로를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태석의 비밀 장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한 번의 실수면 모든 게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어느새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민호의 손이 먼저 화면을 붙잡았다. 화면 가득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로그 기록을 본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당신이 직접 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 씨를 돕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게 할 순 없으니까요. 태석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냘픈 소녀라고만 생각했던 지수가 사실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민호는 화를 내는 대신 지수의 옆에 앉았다. 좋아, 지수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야. 민호는 지수가 찾아낸 단서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옆에서 태석의 행동 패턴과 그가 주로 사용하는 암호 체계의 힌트를 제공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복수심이 결합하자 무적이라 믿었던 태석의 방어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정말 평범하게 연애하자.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지수는 민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태석은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물이었다. 민호의 집 주변을 감시하던 보안 카메라에 낯선 차량들이 계속해서 포착되었다.
태석은 이제 사이버 공격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지수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 있을래요. 혼자서 도망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요. 지수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호는 태석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태석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 커다란 통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민호의 거실로 들이닥쳤다. 태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민호는 지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호신용 장비를 손에 쥐었다. 지수 씨,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괴한들과의 짧지만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민호는 프로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과 가루를 던지며 민호를 도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호는 결국 노트북으로 기어갔다.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였다. 괴한의 칼날이 민호의 어깨를 스치는 찰나 민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다. 전송 완료. 민호의 입가에 핏기가 돌았지만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와 동시에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괴한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태석의 명령을 받고 온 그들이었지만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저 도망쳐야 할 범죄자에 불과했다. 민호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움켜쥐면서도 지수의 상태부터 살폈다. 지수 씨,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옷을 찢어 민호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다. 왜 그랬어요? 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부터 챙겨요? 바보같이. 지수의 눈물이 민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순간 깨진 창문 너머로 태석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광기 어린 눈으로 민호와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건방진 놈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성인데. 태석은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을 끝장내겠다는 심산이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지수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가렸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지수만은 살려야 한다. 평생을 논리로만 살아온 천재 개발자가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을 선택한 것이다. 태석의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지수가 민호의 품에서 튀어나와 태석을 향해 소리쳤다. 죽이려면 나를 죽여.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지수의 처절한 외침에 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장식품을 태석의 발치로 던졌고 동시에 잠입해 있던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 태석을 제압했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다행히 탄환은 허공을 갈라 천장에 박혔다. 태석이 바닥에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민호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민호 씨, 정신 차려요. 거의 다 왔어요.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수의 얼굴을 만졌다. 지수 씨, 이제 진짜 자유야.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해. 민호의 말대로 태석의 불법 자금 세탁과 인권 유린 사실은 민호가 전송한 데이터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은 천재 개발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그 뒤에 숨겨진 슬픈 사연에 열광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런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유일하게 소중한 것은 자신의 옆에서 밤새 간호하며 쪽잠을 자는 지수의 평온한 얼굴뿐이었다. 며칠 후
민호는 병실에서 의식을 온전히 회복했다. 지수는 그가 깨어나자마자 따뜻한 김치죽을 내밀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민호 씨가 좋아하는 김치를 잘게 썰어 넣었어요. 민호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날 밤 낯선 소녀가 몰래 들어와 훔쳐먹던 그 김치 맛과는 또 다른 깊고 따뜻한 맛이었다. 정말 맛있네. 이제야 살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웃었다. 고난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 민호의 집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민호는 당당하게 지수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든 저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것입니다. 민호의 폭탄 선언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민호의 손을 더 꽉 쥐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범죄자의 노예가 아니었다. 당당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여자로서 세상 앞에 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어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았던 김치통을 꺼냈다. 지수 씨, 우리 내년에는 이 김치를 같이 담가볼까? 민호의 제안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워올게요. 두 사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눈이 내리던 그 차가운 밤의 기억은 이제 두 사람에게 고통이 아닌 서로를 만나게 해준 축복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민호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리는 실험실이 아니었다. 지수가 가꾼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였고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퇴근 후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천재 개발자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그는 화려한 파티나 행사보다 지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시트콤을 보는 소소한 일상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지수 역시 민호의 배려 속에서 점차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응원에 힘입어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틈틈이 요리 자격증 시험도 준비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나섰다. 남들처럼 강남의 번화가를 걷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었다. 지수는 연신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고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수 씨, 다음 주에는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갈래? 민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기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불청객은 다시금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민호의 회사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지수가 과거 노숙 생활을 하던 시절 혹은 국어를 하던 시절의 처참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태석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잔당들이나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민호를 흠집내기 위해 지수의 과거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민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떨며 그것들을 파쇄기에 넣었지만 이미 일부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찌라시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천재 개발자의 여자는 꽃뱀? 아름다운 로맨스의 추악한 뒷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지수는 민호가 숨기려 했던 사실을 우연히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자신 때문에 민호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다. 역시 나는 민호 씨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지수는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민호는 방문 앞을 지키며 그녀를 달랬다. 지수 씨,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야. 제발 문 좀 열어봐. 민호의 간절한 외침에도 지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민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민호의 경쟁 회사들은 그를 경영진에서 몰아내려 압박을 가했다. 이사회에서는 민호의 사생활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사임을 권고했다. 민호는 단호했다. 제 사생활이 기술력보다 중요하다면 전 이 자리에 미련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참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수의 과거를 직접 언급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되었는지를 진심을 담았어 내려갔다. 민호의 진심 어린 글은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지수를 비난하기보다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인간 승리의 로맨스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이 환청처럼 들려 괴로워했다. 민호는 그런 지수를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 파도처럼 과거의 기억들도 다 씻겨 나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평생. 바닷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이름 모를 할머니가 내어주신 투박한 김치 반찬에 밥을 먹었다. 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 민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먹었던 그 김치 한 조각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겠노라고.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민호의 뒤에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민호 씨, 저를 숨기지 마세요. 제가 직접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지수의 단호한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지수는 민호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사회 공헌 강연회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연 당일,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관중이 모여들었다. 민호는 무대 뒤에서 지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지수는 심호흡을 한 뒤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눈부신 조명 아래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지수는 입을 뗐다. 저는 한때 이름 없는 유령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살아남기 위해 김치를 훔쳐 먹어야 했던 도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는 술렁였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었다. 지수는 가난과 소외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먹었던 그 김치 한 조각은 저에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준 한 사람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비난과 조롱의 눈초리는 어느새 존경과 감동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호는 무대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강연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지수는 단순한 천재의 연인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민호의 회사 주가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기업 이미지 덕분에 대중의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태석의 잔당들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의 강연이 거짓이라며 배후에서 음의 세력을 조직했다. 저 여자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지수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민호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분석 툴을 이용해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민호의 기술력을 탐내던 경쟁 업체인 대성그룹의 상무가 연루되어 있었다.
민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대성그룹 본사를 찾아갔다. 당신들이 건드린 건 내 회사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민호의 서늘한 경고에 상무는 사색이 되었다. 민호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그들을 철저히 압도해 나갔다. 그 무렵 지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지수가 어린 시절 머물렀던 고아원에서 온 것이었다. 지수가 유명해지자 그녀를 기억하는 수녀님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지수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모님의 유품과 짧은 기록이 들어 있었다. 사실 지수의 부모님은 훌륭한 요리사였으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지역 사회에 봉사하던 따뜻한 분들이었다. 지수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알게 되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소녀가 아니었다. 지수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옹기식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의 기술력을 동원해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그녀를 도왔다. 두 사람은 기술과 사랑이 만나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가 시작한 옹기식당 프로젝트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민호는 지수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늘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태석의 세력은 마지막까지 끈질겼다. 감옥에 수감된 태석은 자신의 신복을 시켜 민호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대담한 음모를 꾸몄다. 만약 기술이 유출된다면 민호의 회사는 물론 그와 연결된 지수의 사회적 지위까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결단의 기로에 섰다. 그는 자신의 평생 업적을 지키는 것보다 지수와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호는 함정을 팠다. 그는 일부러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했고 태석의 신복들이 가짜 데이터를 복제해 가도록 유도했다. 그 데이터 안에는 전송되는 즉시 위치를 추적하고 상대방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기술을 훔치려던 일당은 일망타진되었고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던 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호는 기술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지수가 보여준 따뜻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눈 내리는 밤처럼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지수는 더 이상 추위에 떨며 김치를 훔치던 소녀가 아니었고 민호는 더 이상 차가운 모니터 뒤에 숨어 사람을 거부하던 외톨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민호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직접 담근 김치를 제단 앞에 놓았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한 온기가 가득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민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 씨, 사실 내가 처음 그날 밤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내 인생도 당신처럼 벼랑 끝이었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잊어버렸고 내가 만든 기계들처럼 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었지. 그런데 김치를 먹으며 울던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나를 구원한 건 당신이야. 민호의 고백에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그리고 서로의 결핍이 만나 완벽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수야, 이제 남은 평생은 숨바꼭질하듯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서 가장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줘. 나와 결혼해 줄래? 민호의 프로포즈에 지수는 대답 대신 민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산길. 두 사람의 포옹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에게 겨울은 더 이상 공포와 굶주림의 계절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화려하게 올리는 대신 온기 식당에서 평소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과 함께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했다. 지수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하객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다. 민호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노래를 불렀다. 부와 명성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예기치 못한 작은 사건들이 따르는 법이다. 잔치가 한창이던 중 식당 문을 열고 낯선 소년 한 명이 들어왔다. 낡은 옷차림에 잔뜩 겁먹은 표정의 소년은 식탁 위에 놓인 김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그 소년의 눈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조용히 소년에게 다가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를 내밀었다. 괜찮아, 아가야. 천천히 먹으렴.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랑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식당으로 들어온 소년의 떨리는 손에 밥숟가락이 쥐어졌다. 지수는 소년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화해이자 위로였다. 민호는 지수의 마음을 읽은 듯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다 먹고 나면 아저씨랑 공부도 하고 여기서 같이 지내보지 않겠니? 민호의 제안은 지수가 받았던 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이제 타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둘만의 세계를 넘어 세상의 차가운 그늘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호와 지수에게는 예쁜 딸이 생겼다. 아이의 이름은 봄이라고 지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꽃이라는 의미였다. 민호는 여전히 세계적인 개발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수의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다. 지수는 이제 어엿한 요리 전문가가 되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했다. 그녀의 요리 교실 첫 수업 주제는 언제나 김치였다. 가장 흔하고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그 김치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민호와 지수는 처음 만났던 그 집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소복이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집안은 벽난로의 온기와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수야, 만약 그날 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 민호의 물음에 지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아마 여전히 차가운 모니터만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했을 거예요. 그 김치 냄새가 당신을 깨우고 나를 살렸던 것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시련은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그들을 완성시켰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은 대단한 금전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편견 없는 눈빛 같은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수는 훔친 김치로 배를 채웠지만 민호는 그녀의 절박함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미를 채웠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민호와 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지수와 민호가 서로를 구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누군가의 겨울의 봄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전염되는 것이며 작은 선의는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위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별빛처럼 흩뿌려졌다. 차가운 눈송이조차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가득한 밤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차가운 눈밭에서 피어난 따뜻한 김치 같은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